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이태원 참사 사망자가 지난밤 1명이 늘어나면서 155명이 됐습니다. 부상자는 모두 152명으로 또 3명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중상자가 3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보시죠. 1제곱미터당 5명 이하 인파 관리 매뉴얼을 만들자. 자, 이태원 참사 이전에는 대규모 행사 때 인파로 인한 압사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후진국형 참사로 인식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그동안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했던 인파 관리 매뉴얼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이 없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대규모 행사나 축제라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밀집도를 측정해서 지금 참사를 막자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파가 몰리는 곳에는 통제선을 설치하고 사람들을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세월호 이후 또 종일 불안, 우울, 온 국민 마음이 아프다라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지금 우리는 슬픔과 원망 그리고 상실감과 무기력 사이에 어딘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소중한 가족들을 잃은 유족들 그리고 현장에서 살아 돌아온 생존자들, 소방대원과 의료진도 치유하기 힘든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자, 잠을 못 잔다, 상실감,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는 유족, 생존자, 소방대원, 의료진들의 모습도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이태원 참사를 접하고 있는 시민들 역시 내가 희생자였을 수도 있다라고 걱정하고 또 상실감을 함께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온오프라인으로 심리치료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과 녹사평역 광장에 상담소가 마련돼 있고요. 전화로도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신문은 조선일보입니다. 2017년 그 골목 통제해 사고를 막았다. 경찰구청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항상 쫓아다니고 또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허위 조작 정보입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했는데요. 자, 과거보다 경찰 인력이 줄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팩트를 확인해 봤더니 지난해에는 85명, 올해는 137명으로 한 50명 정도 더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폴리스 라인이 있었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이것은 인파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차로를 확보하기 위한 용도였다라는 것들이 이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방통행 조치를 있었느냐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경찰과 구청 측은 일방통행 조치를 한 적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한덕수 총리도 사상자들을 혐오하는 발언이나 허위 조작 정보 그리고 자극적인 사고 장면 등을 좀 자제를 해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수원 발발이 박병화 출소 후 화성시 거주 그리고 대학, 초등학교 인근 원룸이다. 그래서 시와 주민들이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수원 발발이 박병화가 어제 출소한 이후에 화성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화성시는 강제 퇴거 방법을 찾겠다면서 지금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고요. 화요일 시통방통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할 패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어젯밤 사망자도 1명이 더 늘어났죠. 시민들은 오늘도 합동 분향소를 찾아서 조문을 하고 있습니다. 분향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안윤경 기자, 아직도 조문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까? 네, 이곳 합동분향소는 오전 7시쯤을 전후해 조문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바쁜 출근길에도 많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이곳에 잠시 들러서 헌화와 조문을 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는데요. 조문을 마치고 나서도 이 자리를 쉽게 떠나지 못하고 안타까운 눈으로 분향소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는 국가 애도기간에 맞춰 5일까지 운영됩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가 공식 운영 시간이지만 이 시간 외에도 자율적인 조문은 가능합니다.
밤새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현장에서 중상을 입은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20대 여성이 어젯밤 9시쯤 세상을 떠나면서 참사 사망자가 모두 155명이 됐습니다. 부상자도 149명에서 3명이 추가돼 총 152명으로 늘었는데요. 이 중 중상자가 30명이라 희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서울 외에도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각 시도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부상자의 치료비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우선 지급합니다. 유가족과 부상자, 목격자와 또 현장 출동 소방대원 등에게 심리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서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엔 사고 당시 기억들이 채 가시지 않은 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흔적들이. 이태원역에 마련된 작은 추모 공간에는 시민들, 추모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다시 한번 연결합니다. 윤서아 기자, 자,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저는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곳 이태원역 앞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임시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밤사이 많은 추모객들이 몰리면서 역 앞에는 수백 송이의 조화와 편지가 빼곡하게 놓여 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지만 출근길을 멈추고 묵념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해밀턴 호텔 골목 곳곳엔 여전히 경찰 통제선이 설치돼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에는 경찰이 현장을 찾아 2시간가량 국가수와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는 유류품 일부를 임시 희생자 안치소로 썼던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으로 옮겨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통제됐던 이태원역 인근 도로는 어제 오후 5시 반쯤부터 차량 통행이 재개됐지만 인근에 위치한 가게 상당수는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해진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가게 운영을 멈출 것으로 보입니다. 추모 공간이 마련된 서울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올해 나이대로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게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같은 시간에 너무나 다른 곳에서 다른 상황을 겪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게 좀 이렇게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And I'm here, just like I used to be. 우리가 슬픔을 함께 나누고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가족 여러분들의 위로 또 사건의 수습에 만전을 기할 때입니다. 자,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 분향소가 설치돼 있고요. 추모 분위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관련해서 신문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주최자 없는 행사도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함께 하겠다. 그리고 경찰, 지자체 협력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이 없을 때 책임 소재를 어떻게 따지느냐 논란이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비를 좀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애도 기간 동안에는 도어 스태핑도 중단하겠다. 그리고 희생자 장례비 같은 경우에 실비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위로금 성격의 구호금은 2천만 원까지 지원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상자들에게도 치료비 조로 500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주최 측이 없는 지역 행사에 대해서도 이제 대책 마련하겠다라고 지시를 하는 건데요. 장희찬 평론가님, 어떤 방식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구나 시가 주최하지 않으면 시청이나 구청에서 뭐 특정한 모임에 개입할 법적 근거라던가 그런 관행이 사실은
없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할로윈 같은 경우도 용산구청에서 주최한 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청 차원에서 뭔가 더 들여다보거나 이런 어떤 이 인파에 대한 통제를 할 만한 근거도 좀 모자랐었고 네. 그동안은 그런 관례도 없었단 말이죠. 또 각 지역 관할 경찰서가 있는데 용산서 역시도 뭐 경찰을 투입은 이번에 충분히 뭐 했다고 인력에 대해서는 이제 알려왔습니다만 네. 보다 적극적인 통제라던가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나 제도적 근거가 조금은 미비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 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권이나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뭔가 대규모 이 사람들이 몰리는 어떤 행사가 있게 된다면 그게 뚜렷하게 구청이나 시청이 주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나 구 그리고 관할 경찰서에서 네. 질서 유지나 안전 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그러한 관련 법령 또는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이 각 지자체 광역뿐만이 아니라 기초 지자체나 기초 경찰서 단위로 좀 확산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이런 이 할로윈과 비슷한 어떤 이 주체 행사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일어날 때도 네. 미리미리 구청이나 관할 경찰서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지시 내용을 말씀하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지원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신문을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6면입니다. 국가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 좀 쉽지 않은 부정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정부의 과실을 입증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부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정부 과실 입증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미경 의원님. 어렵죠.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네. 그다음에 그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이거를 그 할로윈 축제를 만약에 여는 거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다면 네. 처음에 개입이 주최 측이 있었다면 예, 얘기가 주최 측이 달라지는군요. 있었다면 좀 달라지는데요. 그렇지 않고 너무나 자발적인 거였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손해에 국가의 책임이 있는 과실 책임.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고요. 네. 과실이요. 과실이 있는 그걸 입증을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과실 책임 입증하기가 되게 어려워 보여요. 주최 측이 없으니까 과실 책임을 묻기도 더 어려워지는 네. 그런 상황이군요. 이참에 이런 문제들이 좀 개선되면 이런 부분들도 함께 나아지리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 조문을 윤석열 대통령도 했고 여러 정부 인사들 그리고 정치인들도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분향소를 찾았는데 그런데 이곳에서 한 시민으로부터 욕설을 듣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저 한동훈이 아니야? 한동훈이죠. 한동훈이 이거 야 이. 왜 그러는 거요? 왜 그러십니까? 네, 일부러 어떻게 반응이 나오나 보려고. 없는 만큼 잘하시는데 왜 욕하고 이런 데 가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을 규명하고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일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 같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장관을 향한 욕설이 터져 나왔고 현장에서 그러나 한 장관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조문을 마쳤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어제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이 사람이 이제 지금 방송에 나왔지만 네. 한 장관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뭐 그런 부분을 이제 궁금해서 질문을 했다는. 그렇더라도 대단히 부적절한 거죠. 거기에 장관을 향해서 이런 이제 막 방송에서 인용할 수 없는 그런 욕설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대단히 부적절하고 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국회 같은 데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또박또박 이렇게 대꾸를 하는 모습. 네.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뭐 많은지는 모르겠으나 일부 있구나 하는 점은 한동훈 장관이 아마 되짚어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저 부분은 잘못된 거죠. 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잘못된 것이고 만약에 집단적으로 저런 욕설을 했다라고 하면 뉴스 가치가 있을 텐데 네. 한 사람의 저런 돌출 발언이 뉴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형 참사가 발생한 이후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보였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지적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하나 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태원 사고 현장의 불법 증축 건물들에 대한 지적도 그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동아일보 보도 함께 보겠습니다. 불법 증축 건물, 그 앞에 3m 병목 현상이 있었다. 돌아갈 길도 꽉 막혔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그래픽을 보면 아시겠지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본적인 건물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증축한 그런 건물을 표현한 겁니다. 지금 폭은 한 1m 정도 되고 그리고 길이는 뭐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17m, 8에서 9m, 한 10m 정도 되는 길이의 불법 증축 가건물이 설치가 된 건데 이로 인해서 이 통로가 굉장히 좁아졌다. 그래서 병목 현상이 발생했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지체하고 멈추고 서로 엉키는 그런 상황으로 번졌고 아마 사고가 더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만 교수님, 이 증축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번 사태를 좀 막거나 혹은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까? 사실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방 대비 측면이 부족하고 네. 대응 수습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네. 이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우리 길의 폭이 이제 어떤 언론에서는 3.2m, 어떤 데서는 4m 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 이제 1m 정도 이렇게 먹어 들어가고 네. 또 양쪽에도 또 반대쪽에도 행사를 하기 위해서 약 1m 정도가 먹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사실은 또 다닐 수 있는 통로는 한 2m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이제 틀림없는 사실이죠. 사실은 사고는 네. 이렇게 이제 방심해서 항상 일어납니다. 불법 증축이 있어서도 안 되고, 이런 불법 증축을 했을 때 벌써 5월에 이제 시정 요구를 했거든요. 네. 언제 이를 가다 지금 할로윈 행사는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재난관리 측면에서 보면은 방심하고 그리고 예사로 생각하고 네. 이런 것들이 큰 역할 중에 하나를 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구청에서도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5월 달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 건물 관리하는 측에서 네. 받지 않은 거죠. 그러면 사실은 뭐 끊임없이 뭔가 그 후속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좀 미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런 것도 이제 하나의 원인이고 사실 본질적인 원인은 뭐 인파가 거기에 몰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법 증축, 저런 뭐 테라스 이제 뭐 증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런 사고가 나면 종합적인 사고 원인 진단, 후속 조치 뭐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 뭐 전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를 봤더니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런 불법 증축이 아니라 아예 해밀턴 호텔을 건물을 지을 때부터 건축할 때부터 건축 한계선을 초과해서 건물을 세우지 말아야 할 그런 면적까지 건물이 들어섰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희채 평론가님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로교통법이나 건축물 관리법에 의하면 도로의 가장자리에서부터 3m 정도 여유를 두고 건축물이 지어져야 됩니다. 네. 그런데 해밀턴 호텔 같은 경우는 1970년에 준공된 오래된 호텔이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는 도시관리계획이 적용되기 이전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사진에 나오는 계단이 있는 출입구 같은 경우도 건축 한계선을 침범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이 참사 과정에서 저 계단 위로 피신하신 분들은 다행히 좀 화를 모면하는 것들을 우리가 뭐 영상이나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는데 사실은 저 계단이 존재하지 않았어야 되고 훨씬 더 넓은 공간으로 트여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고요. 또 골목 가장자리로 지금 분홍색 이 가건물도 한 10m 정도 쭉 늘어서 있는데 네. 그 가건물 역시나 건축 한계선을 침범했다는 지적이 있어서 네. 좀 예전 건물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부 차원의 재점검이나 조치 등이 불법 증축물 점검과 함께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태원역 지하철 무정차 통과도 아쉬운 대목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무정차 통과를 시켰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인데요.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측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경찰과 상인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역 무정차 요청을 했다.
그러나 수용되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 측에 탓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문의 외에 공문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공문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공문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문의를 하고 요청하는 그 시기도 서로 엇갈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에는 사고 발생 직전인 오후 9시 38분에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지만 공사가 열차를 정상 운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공사 측에서는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1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후 11시 11분쯤 경찰로부터 요청을 받았지만 이미 정상 운행을 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서로 시기가 다르고 서로 탓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최봉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 저게 이제 책임 떠넘기기 뭐 이런 인상을 많이 줍니다. 네. 예를 들어서 경찰이 무정차 통과 요청을 했고 교통공사 측이 받아들였다면 그러면 이제 이태원역을 그냥 무정차로 통과하고 다음 역에서 내린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그렇죠. 내려서 뭐 걸어오거나 뭐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됐으면 이번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의문점입니다. 물론 이태원역을 무정차로 통과했으면 이게 지금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나와서 해밀턴 호텔 왼쪽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에서 이제 그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뭐 이태원역 그 출입구 쪽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리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과연 근본적인 해법이 됐을까 하는 건 여전히 이제 원인 진단 뭐 경찰 수사 뭐 이런 걸 통해서 밝혀져야 될 대목이고요. 그러나 이제 일반 그 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경찰과 교통공사 측이 저거 가지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 같은 모습을 하는 거는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저거는 경찰 수사 쪽에 좀 결과를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할로윈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젊은 층에 이렇게 문화가 이제 이렇게 급속히 바뀌고 있다는 데 대해서 둔감했다 이런 이제 우리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일이 있으면 네. 사후 대책보다는 사전 대비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사전 대비에 이런 군중이 모인다고 하면은 비상 대책 계획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축제가 이미 2주 전에 이렇게 홍보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3가지 단계가 있죠.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그것은 이제 실행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런 계획 없이 바로 실행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여러 기관들이 같이 하모니를 이루어야 이런 것들의 대처가 원활해지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있는 대목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태원역 1번 출구가 사고가 났던 그 현장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그곳을 좀 막았더라면 무정차 통과를 시켰다면 사고가 좀 없었을 수도 있고 또 피해를 최소화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사전 대비에 대한 아쉬움도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사 3일 전 할로윈을 앞두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열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 26일이었습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 사무실에서 경찰과 용산구청 그리고 이태원 역장 관광특구연합회 회장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마약이나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지만 성범죄 예방 등등 다양한 협조와 어떤 단속을 하자라는 취지는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인파와 관련된 얘기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대목입니다. 이미 참사 전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태원을 찾았고 그래서 준비를 했어야 된다, 대비를 했어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상인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당일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소보다는 많았습니다. 지하철역까지 이제 가는데 조금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정도로. 밀려 다녔어요. 거기서도 금요일 때도 페인트하는 애들 그 좁은 데에서 쫙 있고 위험하고. 경찰이 서 있어서 이제 유도도 하고 그랬는데 어디 그게 없더라고. 자, 실제로 참사 발생 직전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들면서 당초 예상했던 마약 단속도 결국 취소가 됐습니다. 그 정도였다면 정미경 의원님, 그 취소된 인력들 있지 않습니까? 인파 관리 쪽으로 좀 돌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사건이 이제 벌어지고 난 이후에 네. 우리가 이제 모든 걸 들여다보면 다 아쉬워요.
이거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네네. 요거 조금만 더 우리가 캐치를 했더라면 이런 부분이 다 남거든요. 근데 이제 핵심은 뭐였냐면 이렇게 모이긴 했어요. 네. 뭔가 이제 이 사람이 많이 올 거를 생각을 하고 경찰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마약이나 성범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더 집중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압사 사고가 날 거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상인회도 네.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거 코로나 이 부분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본인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야 이거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지하철 그냥 무정차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생각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뉴얼이라는 게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만약에 있었다면 그 매뉴얼대로 왜 점검을 하잖아요. 네네. 1단계는 뭐, 2단계는 뭐, 3단계는 이렇게 다 점검을 했을 텐데 그 점검 대상에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빠지니까 이게 좀 소홀해져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작은 소홀함이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이 커다란 아픔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그냥 차분하게 원인을 그래도 다시 들여다보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이런 마음으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싸우는 게 아니라요. 알겠습니다. 지나면 다 아쉽고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또 원망스럽기도 한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죠.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지적 나왔듯이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하는 그런 확실한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사 원인을 두고 지금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지만 사전 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사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의 언론 브리핑 내용도 있었는데 이 언론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도 대응이 또 논란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추가 질이 없어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사회 보시는 분은 그 질문을 못 보신 겁니까? 첫 번째, 일방 통행이나 도로 통제, 지하철 무정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질문 나오면 다 소화를 해야 되는 건가요? 시간 되는 데까지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질문이 나온 건 다 소화를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다소 좀 불성실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행안부 공무원들도 지금 이 사고 수습과 대책 마련에 좀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정말 여러 곳에서 또 후속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간의 이 언론 브리핑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다만 이렇게 많은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네. 많은 유족들이나 이 피해자 가족분들이 이 사건과 관련된 정부의 브리핑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더더욱 아무리 바쁜 와중이라 하더라도 언론사들 카메라 앞에 나오기 이전에 예상 질문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어떻게 답변할지 조금 준비하고 나왔어야 한다라는 아쉬움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나 공무원분들 고생하시지만 네. 이 언론사 앞에 나와서 기자회견 주고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의 하나이고 국민들께 여러 가지 업무나 후속 대책을 알려드리는 중요한 일의 과정인데 네. 여기에 대한 준비나 평상시 훈련이 참 많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은 예전부터도 계속 느껴왔었거든요. 정부와 무관하게. 그런 차원에서 이번 이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약간의 해프닝들 좀 아쉽고 추후적으로라도 계속해서 유족분들이나 또 우리 국민들이 궁금함이 남아있지 않도록 네. 또 이 수습책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 대책 등 또 원인 규명 등 어떻게 할 것인지 보다 상세하게 준비해서 당국자가 나와서 성실하게 기자회견에 임하는 그런 모습도 앞으로는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모습이 지금 기자들을 상대하는 게 아닌 겁니다. 저건 적게는 정말 희생되신 분들의 유족들이지만 전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이 대형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참사에 대한 이 정부 측의 설명을 듣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2022년 서울 한복판에서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안타까움과 함께 알고 싶어 하는데 지금 저 자세는 저는 뭐 훈련과 준비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떳떳하지 못한 거 아니냐. 정부가 뭔가 준비를 소홀히 했고 책임을 피하려는 거 아니냐. 계속 질문을 받다 보면은 당장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의 뭐 경찰과 소방 인력으로 배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어떤 회피성 발언. 여기에 대한 추궁들이 계속 이어지겠죠. 그걸 피하려고 했던 모습이 아닐까 싶어서요. 저런 모습은 지금 많은 상처를 입은 국민들에게
다시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부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소상히 밝히고 왜 지금까지 정부 당국자 중에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사과를 안 합니까? 야당 대표도 사죄한다는 표현을 2번이나 사과를 하는데 왜 사과를 안 하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과 2달도 안 됐습니다. 2달인가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무한 책임이다. 본인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한 걸 전 국민이 저부터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대통령으로서 이런 대형 참사가 벌어졌으면 일성은 죄송합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무도 없어요. 장관이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있는데 정부 측이 이렇게 설명까지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 정말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밀라는 소리와 뒤로 물러나라는 외침이 뒤엉켰던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되게 건장한 체로 남성분들도 많으셨고 밀어랑 뒤로 소리가 서로 교차하는 것까지는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4-5명의 남성과 여성분들이 내려가 밀어 이런 말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더 여러 명이 그 말을 따라하고 미는 압박이 더 강해져서 밀어 이렇게 외치고 있으니 그 노래 소리도 또 크고 앞쪽에 말하는 뒤로를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노래소리가 그때도 아주 크게 들렸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화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화가 힘들 정도로 주변 상황이 굉장히 시끄러웠다라는 목격자의 진술도 저희가 좀 들어봤는데요. 어쨌든 이 소리가 밀어라든지 뒤로라든지 이런 소리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맞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좀 섣부른 감이 있고 누군가에게 분명히 좀 달리 들릴 수도 있는 그런 얘기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SNS 등에서는 해당 남성, 그러니까 뭔가 가해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 남성의 영상과 사진 등까지 올라오면서 경찰도 확인에 나섰습니다. 관련해서 신문 보시죠. 조선 사면입니다. 토끼 머리띠 남성, 토끼 머리띠 남성이 등장을 하는데 토끼 머리띠 남성 4-5명이 밀어라를 외쳤다라는 목격담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건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경찰도 CCTV 52대를 확보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현장에서 위험 판단을 못해서 좀 아쉽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SNS를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목격담들을 조금 더 저희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경찰 CCTV 총 52대를 확보해서 분석 중인데 네티즌 A, B, C 이런 입장들입니다. 뒤에서 야 밀어, 우리가 더 힘세, 내가 이겨라고 했다라는 얘기도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특정 복장을 한 남성이 자기 친구들을 향해서 밀자고 했다라고 그렇게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뒤로였는데 그 사람이 친구 4-5명과 밀어로 선동을 해서 그 사람들이 밀기 시작했다라는 목격자들의 진술도 있습니다. 조금 더 확인해 봐야겠죠. 하지만 당시 특정 코스튬, 특정한 복장을 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것이라는 점에서 마녀 사냥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누가 밀어라고 외쳤는지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의미부터 단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압사 가능성까지 이게 예견된 그런 상황이었느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마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미경 의원님, 법적으로는 어떻게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일단 딱 떠오르는 거는요. 과실치사. 만약에 그 토끼 머리띠를 한 어떤 남자분들이 처음에 시작으로 밀어를 해서 이게 촉발이 됐다면요. 네. 특정이 되면 저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봐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일로 인해서 어떤 고의는 없을지라도 네. 이런 이 참사에 대한 그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밀어 충분히 그 정도 상황이면 밀면 사람이 다치고 더 심하면
잘못될 수 있다라는 정도는 인식할 수 있다라고 그때 보통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을 그렇죠. 알고 예.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인식이 될 거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 상정을 하고 제가 볼 때는 과실치사 정도의 책임이 있지 않을까. 더 나가서 폭행치사의 책임이 있느냐 여부는 네. 그 CCTV를 다 분석을 해서요. 네. 정말 이거는 폭행의 고의가 있을 정도로 이 미러를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분리해서 폭행치사까지도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아무튼 수사를 엄청 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워낙 이게 무거운 사안이기 때문에 가급적 말을 좀 아끼려고 했는데 이 토끼 머리띠 남성 5, 6명 네. 이들에게 이 참사에 책임을 씌우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는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저는 소름이 끼쳐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우선 원인 탓보다는 추모를 먼저 합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야당도 공조를 해주고 있고 국민들도 따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부끄러운 대한민국이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추모 기간이 끝난 이후에 정부에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라는 것들이 궁금증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책임을 일반 청년 분장을 하고 있는 누군지 특정하기도 어려운 이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 마냥 여론 조성을 해 나가는 이런 시도 아니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닌가 싶어요. 100번 양보해서 저분들이 장난스럽게 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축제장에 나온 젊은 청년들이 즐기는 과정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지 저분들 때문에 그런 참사가 생겼다라는 원인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정말 저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저런 부분에 조금만 좀 길게 말씀드릴게요. 저런 부분뿐만 아니라 아까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도 또 말씀하시던데 불법 건축물 많습니다. 우리가 60, 70년대에 조성된 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일일이 다 규제하지 못합니다. 그 외국에 있는 유명 관광지에도 불과 1m짜리 골목이나 이런 것들이 관광지가 되잖아요. 우리 오래된 그 서울 고촌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골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정비할까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예상한 가운데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주최 측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비를 못했다? 뭐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입니까? 중앙정부도 엄연히 있고 광역정부도 있고 기초정부도 있어요. 그 정부들이 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묘하게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주최 측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들은요 다 지금 책임 회피용 어떤 그 이야기들이에요. 알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 추모 분위기면 그때까지는 정말로 유가족과 고인들을 추모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되 끝나고 나서 책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 사이에 물줄기를 바꾸고 어떤 탓을 돌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자행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제가 복귀양 위원장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병우 위원장.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지금 저것을 추모의 기간이라고 해서 그러면 추모의 기간 동안 이 원인 진단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어떤 근거, 목격담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외면하고 수사를 중단하고 있다가 나중에 해라. 자칫하면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론몰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건대는 여러 목격담들이 있습니다. 네. 이 목격담은 수사를 진행해 가면서 추모와 별개로 저는 원인 규명을 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그 마치 뭐 특정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글쎄 제 생각에는 좀 무리한 주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윤 정부가 추모의 기간이라고 해서 최병우 의원 말씀대로 이걸 덮자 혹은 나중에 하자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가고 추모는 추모대로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뭔가 음모론으로 누군가의 탓을 하고 정부 탓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아마 윤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물론 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정부가 개인의 국민 한 사람의 국민에게 무슨 탓을 씌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추모 기간 동안은 그러면 그런 언급을 하지 말고 정말로 유가족과 고인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정부로서의 자세, 언행에도 그렇게 좀 맞춰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행안부 담당자의 기자회견 준비가 덜 됐다고 비판했지만
지금 이 토끼 머리띠 남성 일행에 대한 이야기나 누군가 밀어라고 외쳤다는 이야기는 정부 관계자나 경찰이 먼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졌어요. 그리고 또 계단 위로 이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분들을 피신시키는데 누군가 이제 그만 올리라 했다는 것도 온라인에서 퍼져서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것들이 많이 화제가 되었다가 또 재반박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 그만 올리라고 했던 분이 이 거기 계신 분들 피난하도록 도와주다가 계단 위에 사람이 너무 많이 차서 그랬다라는 현장 증언도 나오고 있고, 결국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터지게 되면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다양한 주장을 하게 되고 그게 또 재반박되기도 하면서 어떤 진실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 입장에서는 뭐 토끼 머리띠 남성이나 그 일행에 대한 증언이 쏟아지는데 이걸 기사화하지 않는 것도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정부나 경찰이 먼저 입장을 막 밝히면서 이 이야기를 먼저 이끌어가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향후의 어떤 진실 규명 과정이나 언론의 기사 작성에서도 섣부른 마녀 사냥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또한 그 당시 주변에 계셨던 분들의 여러 진술이나 증언, 정황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논의조차도 못하게 하는 것은 또 진상규명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차분한 태도로 진실을 밝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고가 발생한 건, 그 참사가 발생한 건 밤 10시 15분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발생 약 3시간 전에 또 한 번의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한 여성이 기지를 발휘하면서 참사를 피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앞으로 건강해주세요. 여기 뒤에 깡깡 있으니까 못 올라온다고. 잠시 올라오실 분 대기해주시고 내려가실 분 오늘 이동해요. 앞으로 건강해주세요. 내려가시는데. 올라오시지 말고 기다리세요. 올라오실 분은 내려가는 거 먼저 해요. 자, 현재 복잡했던 현장의 상황을 정리하는 여성의 기지를 발휘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저 모습을 아마 경찰이 했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한민수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런 모습을 보면 더 정말 안타깝습니다. 3시간 전이었고요. 지금 보도나 여러 가지 정황 나오는 진술들 이렇게 말씀들 들어보면은 28일 날도 많은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전날이죠. 예, 전날에도 많은 인파들이 모였고 상인들도 이렇게 하면 위험하다. 이렇게 많이 몰려들면 잘못하면 정말 큰 인명사고가 날 수 있다 우려를 했었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26일 날 대책회의도 했고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게 정말 여기 가서 희생되신 분들, 다치신 분들, 또 마음의 상처를 현장을 목격하고 입으신 이 젊은 분들이나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탓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뭐 주체자 없는 행사라고 하더라도 이건 정말 국가가 무엇이고 정부가 무엇인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고 있다. 너무 아쉬운 게 불과 한 보름 전에 여기 이태원에서 뭐 지구촌 축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있어서 보니까요. 이때는 용산구청의 직원들 1,078명이 파견됐는데 모인 인파가 100만 명이었답니다. 용산구청 직원들만 가서도 잘 통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말 이 경찰 경력들이 기동대 병력이라도 조금 더 투입이 돼서 좀만 막았다면은, 그리고 이렇게 3시간 전에 아무도 없었잖아요. 앵커도 말씀하신 대로 그 여성분이 이렇게 통제를 해가지고 위험을 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나중에 정말로 이게 원인 규명 제대로 하고 나중에 책임자를 분명히 가려가지고 거기에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이런 과정을 겪어 나갈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이런 상황들을 보면 예견됐었는데 그걸 막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다.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1월 5일 이번 주 토요일 자정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정쟁은 잠시 미루고 잠시 접어두고 희생자들을 향한 추모의 목소리를 함께 내자라고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애도 기간에도 약간 정쟁이 조금씩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신문 보시죠. 정쟁 자제하다 더니 야당에서
예고된 인재다라면서 윤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조선일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는 이런 지적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켠에서는. 그러나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치 문제다라고 아예 단언을 하면서 거짓된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을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지금 아마 일방통행이라든지 여러 지적들을 하면서 과거에 2017년, 2018년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김어준 씨는 이태원 할로윈 축제 때 반드시 분명히 일방통행 조치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봤더니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던 거였습니다. 김어준 씨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혹자는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도 하는데 아닙니다. 이건 정치 문제가 맞습니다. 예전에는 폴리스 라인을 치고 한쪽으로만 통행하게 했어요. 그래서 돌아가게 만든, 말씀하셨다시피 1m당 10명 이상의 못 모이게. 그 왜 일방통행 설정을 이번에 안 했을까? 그게 참 의문이거든요. 이런 영상도 봤거든요. 그게 있었던 게. 그리고 제가 2017년인지 8년인지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 분명히 일방통행이었어요. 이태원 그 오르막길 기가 막히지 않으십니까? 자, 저렇게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달랐다라는 게 어제 경찰국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지금까지 이태원 축제에 대해서 진입 통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태원 축제에서 일방으로 인파가 흐르는 듯한 모습이 보였던 것은 일방 통제를 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QR코드가 작용되는 등 이 방역 게이트를 설치했기 때문이다라고 경비국장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희 의원님, 뭐 사실과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이태원에서 사실 축제가 이번에 뭐 처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굉장히 여러 번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2주 전에 지구촌 축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몇 년 전에도 행사가 있었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 몇 년간 본격적인 축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경찰이 주최자가 주로 주최자가 있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면 이제 그 주최자와 경찰 또는 용산구청 등이 협의를 해서 이제 관련 뭐 여러 가지 교통 통제 방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대처를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태원에서 사고는 없었거든요. 이제 아마 그런 점이 이번 사고를 예상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근데 지금 김어준 씨가 얘기하는 거는 뭐 잘 기억도 안 나면서 그리고 그 기억이 틀리면서 뭐 굉장히 확신에 찬 식으로 일방통행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저거는 본인이 어떤 것을 얘기하려면 사실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을 한 뒤에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음모론이나 가짜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부적절하고 정정하고 뭐 그 부분에 관해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음모론을 제기했지만 음모론 제기 부분에 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이나 설명이 없었던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봅니다. 차량의 흐름을 일방통행으로 하는 것은 강제 조치가 가능한데 사람의 흐름을 일방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전체 골목들을 다 봐서 흐름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문제인데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그 축제를 최종적으로 뭐 주최를 한다든지 관리 감독한다든지 하는 분들의 역할인 거거든요. 지난 2017년, 18년까지 할로윈 축제가 계속해서 인원수가 늘어나고 청년들의 관심을 받아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홍기현 경비국장 얘기한 것을 뭐 코로나 때 이야기하던데 그때는 인원도 대폭 줄고 QR코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의 흐름을 그렇게 쭉 일정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안내를 하는 것이 그게 정부의 몫입니다. 그게 지방자치단체 몫이고 경찰의 몫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맨 처음에는 각 팀장, 계장급들 간에 실무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국장, 과장들 간에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단체장끼리 이제 혹은 경찰서장과 뭐 예를 들어서 구청장, 용산구청장 이렇게 하면서 최종적으로 안전대책 최종 보고를 받아요. 그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최소한
강제적으로 흐름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가 볼 때는 2017년, 18년까지는 어느 정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김어준 씨가 그 얘기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마 그것을 이제 일방 동행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볼 때 사람의 흐름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차량이 아닌 이상.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안전관리 대책이 이 축제에서는 빠져 있었다. 주최 측이 없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태원 그 상가 무슨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인회들 그분들과 함께 아까 간담회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안전대책 회의를 저는 구청장 주재로 혹은 이것이 인원이 많아서 한 구에서 용산 경찰서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문제면 최소한 서울청 차원의 대책회의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생략되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제가 저 골목 잘 알고요. 자주 가는 곳이고 저 할로윈 행사도 올해나 뭐 코로나 때는 안 갔지만 몇 년 전에 가본 적 있습니다. 저도 저 인파에 끼어 있었던 적이 있고 저곳에서 지금 김어준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방향으로 도로 통제가 이어지거나 경찰들이 저 골목 안까지 들어와서 뭐 질서 유지를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있다면 진즉 과거의 자료 화면이나 공문 등이 다 나왔겠죠. 그거 못 찾겠습니까, 민주당이? 물론 이전에 그런 전례가 없었다고 해서 이제도 없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지금 김어준 씨의 저 사실과 다른 발언은 유족들과 국민들의 슬픔과 분노로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인 공작입니다. 세월호 고의 침몰서 영화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영화 내용에 대해서 김어준 씨가 지금까지 이런 방구라도 책임진 적이 있습니까? 또다시 이 슬픔을 이용해서 유족들의 안타까운 이 사연을 이용해서 이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에서 노골적인 정치 선동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저러한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도 그대로 방송 진행할 수 있으면 방심이나 방통위에 있는 분들은 다 옷 벗어야죠. 정현주 방심위원장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사고 수습에 일단은 최선을 다한 다음에 계속 김어준을 TBS 이 진행자로 놔둘 거면 서울 시민의 민심을 외면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방심위원들도 방심위원 나름의 역할들을 하고 있겠죠. 뭐 하냐?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이런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는 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 분 더 있는데 바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 때문입니다. 일단 논란된 발언과 그리고 여야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예년의 경우하고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그래서 뭐 그것을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는 책임이 없다. 할 만큼 했다. 이런 태도를 보여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책임이다라는 자세로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는데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또 국민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모습이 아닌 형태의 그런 언행은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민 장관이 이제 비정치인이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들으시기에 그 적절한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과연 이 발언을 놓고 여야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도 좀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민수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뭐 앞서서도 애도기관의 수사도 필요하다는 얘기 저도 뭐 일부 동감을 합니다. 일부 참석자들의 책임 씌우기만 아니라면은 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겠죠. 그러듯이 지금 이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여러 최고위원들이 이제 이상민 장관 발언을 지적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런 장관의 비판까지 아무리 애도기관이라 아무 말도 안 한다면은 그 또한 책임 저는 반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으로서. 이거는 정쟁하고 관계없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진짜 무슨 정치적 논쟁으로 했다면은 이렇게 여당 뭐 당권 주자나 비대위원이 이런 비판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건 사안이 다른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상민 장관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얘기들은 정말 부적절합니다. 이런 건 야당으로서 또 일반 시민들도 지적을 해야 본인이 잘못된 부분을 뭐 인정할 텐데 여전히 뭐 이 장관은 흔쾌하게 그런 부분을 인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뭐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유감 정도를 표시했던데 이거는 본인 이런 발언을 떠나서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대형 참사가 나면은 주무장관으로서
바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민들께 정말 엎드려 죄를 빌어야 됩니다. 그러고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해야지 이거를 마치 다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참사가 일어나자마자 이런 얘기하는 건 결코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좀 껄끄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영석 의원이 이태원 참사 다음 날 당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자, 민주당의 정치인, 민주당 의원 서영석 의원이 이태원 참사 다음 날 당원들 수십 명과 술자리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사진의 오른쪽에 있는 이 모자이크를 하지 않은 얼굴이 바로 서영석 의원입니다. 자, 술병도 꽤나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 자리가 끝이 아니라 한 번 더 술을 마시러 이동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정미애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 이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제 모든 게 다 드러나잖아요. 네. 몸조심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예민하게 대처를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여기서 또 뭐 여야 나뉘어가지고 또 막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 이런 부분은 이제 무조건 아마 그 야당은 그 지도부 입장에서도 네. 그 사과를 내놓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그 김어준 씨는 그 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마치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라는 그런 말로도 들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다 애도하는 지금 상황인데 네. 그러면 혹시라도 민주당도 이 사건을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김어준 씨가 먼저 시작한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많이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그 서로 많이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김어준 씨 말과 민주당이 상관이 없는데 왜 자꾸 민주당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이상민 장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장관이고 서영석 의원은 300명 국회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서영석 의원 저 부적절했습니다. 판단 잘못한 겁니다. 그날 당원 모임만 하고 술자리나 식사 차를 안 하는 게 전 바람직했다.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사과하라고 하셨는데 당에서 감찰을 해라라고 이미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무게를 같이 보지 마십시오. 장관은 이것에 대한 대한민국의 최종 책임자이고 이것에 대해 이상민, 서영석 저 의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과를 해라라고 말씀하시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저런 언행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은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쟁 아니겠습니까? 자, 300명 중에 한 명 의원이라 하더라도 그 자리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 차원에서도 취미 활동이라든지 음주라든지 각종 모임을 좀 자제해달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 그리고 참사 바로 다음 날 했다는 부분도 지적을 받을 만하고 그리고 당 차원에서도 윤리위원회 감찰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감찰을 어느 정도 수위로 할지 징계는 어떤 수위로 할지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물론 이상민 장관의 무게도 결코 가볍지는 않다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놓고 정치권이 공방 중인 가운데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지금 이 순간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간호사인데 친구를 구하지 못했다. 오열하는 친구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중학생 딸과 아내를 동시에 잃은 아버지는 실신해서 응급실에도 다녀왔다고 합니다. 생사가 엇갈렸던 순간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아픕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의 신발들, 이 신발들이 어디 장례식장에 조문을 간 사람들의 신발이 아니라 그 이태원 현장에서 찾은 유품들입니다. 신발들이 놓여 있는데 다 주인을 잃은 신발들입니다. 물론 실종자들도 있을 테고 부상자들의 신발도 있을 테지만 그래도 사망자들의 신발들이 굉장히 마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안타까운 사진을 봤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귀여운 막둥이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 아버지의 전화기가 공개가 됐는데 아래쪽에 빨리 전화 주라, 급해, 얼른 전화 주세요 라고 했지만 여전히 딸은
메시지를 읽지 않은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전 5시 38분, 오전 5시 49분, 10분 간격으로 두 차례 문자를 보냈지만 딸은 결국 읽지 못하고 싸늘한 주검으로 가족들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사진도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의 오열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유족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조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기도해주세요, 우리 집에서. 딸은 전화가 안 오더라고, 이상하게. 그런 아들이 없어요, 진짜. 내가 감사하다 못했어요. 아니, 세상에 어디 이런 일이 있어. 아들 열심히 공부하고 다 끝났는데. 가족과 친구를 잃은 고통,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상실감이 클 텐데요. 최 의원님, 트라우마도 앞으로 어떻게 이걸 좀 감당해야 될지 그것도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의료진들은 네.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늘 굉장히 많은 이제 트라우마에 시달리곤 한다 하는 네. 거 과거 사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관한 장기적인 치유 대책 같은 거를 마련해서 뭐 유족들뿐만 아니고 네. 또 이 주변에 이제 뭐 친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조언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정부 당국이나 이런 곳에서도 아마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남아있는 사람도 아마 힘든 그런 나날들이 당분간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연예인들도, 스포츠 스타를 포함한 연예인들도 이런 추모 분위기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수 이찬원 씨, 이태원 참사를 애도하기 위해서 행사장에 갔는데 노래를 부르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동의를 받았지만 몇몇 관객께서는 욕설도 하고 또 폭행도 있었다고 합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찬원 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또 이제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된 만큼 지금 또 시기인지라 우리가 이곳에서 무대를 또 신나는 노래로 즐기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 저도 이제 정말 애도의 마음과 추모의 마음으로 정말 며칠을 계속해서 보낼 생각이니까요. 약속한 대로 함께 이렇게 무대와 공연을 즐기지 못해서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이고,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이찬원 군이 오늘은 자, 저런 상황이었습니다. 무대에서 이찬원 씨가 관객들에게 사과의 얘기를 했고, 관객도 그 마음을 이해했고 서로 공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관객들은. 그러나 일부 관객이 동의를 하지 못했고, 왔으니 노래를 부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장시호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대부분의 지자체는 국가애도 기간에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네. 근데 저 기간에 이 해당 축제가 진행이 된 경위를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는데요. 어쨌거나 이 이찬원 씨가 가수로서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소신과 이런 결단으로 판단을 한 것인데, 네. 물론 모두의 사정이 다 다르죠. 또 축제를 열어야만 생계가 유지되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정말 기다린 마음으로 저곳에 가신 관객분들의 마음도 제가 함부로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다른 형태로 뭐 애도를 하거나 또는 심지어 애도를 덜하는 분 존중해야 되는 것만큼 애도를 하겠다고 이런 입장을 밝힌 분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유난 떠냐라고 하지 말고 충분히 애도하는 것을 좀 존중하고 지켜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어쨌거나 이찬원 씨가 행사 주최 측과 잘 이야기해서 노래를 안 하기로 결정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이 남은 애도 기간 내내 이러한 이 불미스러운 마찰이 다른 곳에서는 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15년 형기를 마치고 어제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박병화가 거주하기로 한 경기도 화성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관련해 신문 보겠습니다. 연쇄 성폭행범 수원 발발이 박성화가 출소했습니다. 화성을 거쳐서 주민들이 지금 화성에 거처를 마련했고 주민들이 결사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성시장 주민들 그것은 반발하고 있고, 경찰은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밀착 감시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이 어디 사라지겠습니까?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가까이서 일어나면 처음이라서
박병화가 거주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강제 퇴거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전 친구를 한다면 안 받을 법에 위반되더라도. 당초 수원에 거주할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화성시로 거처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화성시에 전혀 얘기를 안 해줬다라고 하더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김근식 같은 경우 이제 의정부로 가겠다 이러다가 사실은 그 법무부에서 별도 조치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다시 그 구속이 연장이 됐는데 아마 그런 사태를 우려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박병화의 경우에도 어딘가에서는 살아야 되거든요. 형기를 마치고 출소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 화성시장이 뭐 법에 위반되더라도 그 맞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이제 그 행정가로서의 그 올바른 면모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찌됐든 간에 어딘가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살되 이런 그 어떤 범행을 다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찰의 철저한 대책. 저는 그 대책하에 어딘가에 살 곳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원래는 그 박병화의 인권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주민들의 걱정도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네. 사실 우리 과거에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호 감호. 네. 소에다가 이분들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보호 감호소. 네, 그게 이제 폐지가 됐는데 그때 뭐냐면 형기 종료한 이후에 이분이 사회에 나가도 또 상습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많은 걱정이 이르니까 이게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해서 이분 형기 종료 마치고 바로 보호감호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사회에 나오지 않고. 네. 그럼 사실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는 좀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주 그 예민하게 다루면서 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병화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heard you got arrested in the street last night.